비는 아침부터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하늘은 연한 회색으로 가득했고 도시의 소음마저 눅눅하게 젖은 느낌이었다. 토요일 오후 도심 외곽의 한 아파트 20층.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그곳 거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다. 김민두는 말없이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앞 테이블 위에는 하얀 종이봉투 하나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봉투 옆에는 까만 펜 하나가 곱게 누워 있었다. 맞은편 의자에는 그의 아내 정지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정돈된 차림이었다. 짙은 남색 원피스에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단정하게 묶은 머리, 평소보다 진하게 바른 립스틱. 마치 중요한 자리에 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여기, 이혼 서류야. 내 도장은 이미 찍어놨어. 당신만 서명하면 돼. 정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어색하게 연습된 것처럼 들렸다. 마치 여러 번 거울 앞에서 말해본 듯한 문장. 김민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표정 변화는 거의 없었다. 그저 그 말이 마치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처럼 조용히 받아들여졌다. 정지연은 그의 반응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예상했던 건 최소한의 충격, 혹은 분노, 아니면 절박한 질문들이었지만 민두는 놀랍도록 조용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지만 안을 들여다보진 않았다.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엔 슬픔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지독하게 지친 사람의 눈동자. 마치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표정. 그래, 지연아. 너의 뜻대로 해줄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아주 잠시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정지연은 그 미소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마지막 인사도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현관 옆에 세워둔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상한 사람이네.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고 이어 아파트 안은 고요해졌다. 그러나 이번의 정적은 조금 달랐다. 억눌린 듯한 무거움이 아닌 어딘가 가벼운 정적. 숨이 트이는 듯한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고요함. 김민두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이제 서명이 필요한 이혼 서류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거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고 비가 내리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격렬한 흐느낌도 울부짖음도 아니었다. 조용한 눈물.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손은 가만히 창틀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분명했다. 다만 그 눈물의 의미는 슬픔이 아니었다. 끝났구나. 드디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난 몇 달 동안 반복되던 무언의 싸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냉기, 점점 멀어지던 그녀의 뒷모습, 모두가 이제 끝났다는 실감이 들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그 순간 웃고 있었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 눈물 속에는 안도의 감정이 섞여 있었다. 김민두는 거실 책장 쪽으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자 안에는 작은 노트 한 권과 USB 여러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노트 표지엔 그의 단정한 글씨로 기록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USB 하나하나엔 작게 적힌 라벨, 통화 녹음, 약물 사진, 계좌 이체 내역 같은 단어들이 보였다. 그는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날짜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지연의 이상 행동 기록 시작일 5월 3일. 그 아래로는 빽빽한 글씨가 이어졌다. 그녀가 늦게 들어온 날, 의심스러운 전화, 갑작스러운 약 처방, 집안의 작은 변화들까지 섬세한 관찰력과 조용한 의심이 만들어낸 기록.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노트는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방어선이자 나중을 위한 무기였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장에는 새로운 문장이 추가되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김민두는 펜을 내려놓고 소파로 다시 걸어가 앉았다. 그리고 잠시 후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는 아직도 수많은 의문과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이제 그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도시는 흐릿했고 창밖 가로등 불빛은 번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다시 선명해지고 있었다. 모든 게 무너지는 듯 보였던 순간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이 싸움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끝은 내가 정할 것이다. 김민두는 종종 생각하곤 했다. 결혼이란 게 정말 사랑의 완성이었을까? 아니면 사랑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과정이었을까? 그와 정지연의 첫 만남은 아주 단순했다. 친구의 결혼식에서 우연히 마주친 자리였다. 정지연은 축가를 부르고 있었고 민두는 하객 중 한 명이었다. 그날 그녀의 목소리는 다소 떨렸지만 따뜻했고 웃을 때 눈가가 예쁘게 접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첫인상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이후 몇 번의 연락과 만남,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결혼했다. 처음 1년은 그야말로 평범한 행복 그 자체였다. 주말마다 시장에 함께 가고 서로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밤이면 같은 드라마를 보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 민두에게 그것은 특별하지 않아 더 특별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다. 이상한 조짐은 결혼 3년 차 즈음부터 시작되었다. 지연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이유 없는 짜증이 잦아졌다. 퇴근 후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거실보단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나마도 일상적인 것들 뿐이었다. 오늘 학부모 상담이 있었어. 스트레스 진짜 장난 아니야. 응, 고생했어. 그게 전부였다. 민두는 처음엔 그저 지연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런가 싶었다. 교사라는 직업은 본래 감정 노동이 많은 일이라 집에서는 말없이 쉬고 싶을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따로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지연이 자주 민두에게 약을 권하기 시작했다. 요즘 계속 뒤척이더라. 이거 그냥 영양제 같은 거야.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 작은 하얀색 알약 2알. 처음엔 별 의심 없이 먹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약을 먹고 나면 몸이 무겁고 다음날 아침엔 기억이 흐릿했다. 민두는 자신이 점점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회의 중에도 머리가 하얘졌고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도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피곤한 걸까? 아니면?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의심을 품는다는 건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심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자란다. 그리고 침묵은 끝내 확신으로 변한다. 어느 저녁, 민두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지연은 방에서 통화 중이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 들렸다. 응, 거의 다 됐어. 요즘은 말도 더듬고 시간 개념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멍하게 앉아 있거든. 아마 곧 못 버틸 거야. 그 순간 민두는 책을 덮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지는 느낌. 그동안 느껴왔던 모든 작은 이상함이 하나로 이어지는 소리였다. 그래, 너는 나를 망가뜨리려 했구나. 그날 밤, 그는 알약을 입에 넣는 척하고 물만 마셨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에 조용히 뱉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같은 방식으로 약을 처리했고 지연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다음 날 민두는 회사를 조퇴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정신과가 아닌 내과 전문의가 있는 대형 병원. 혈액 검사를 요청했고 약물 잔류 여부를 의뢰했다. 일주일 후 의사는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수면제 계열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수면 유도제가 아닙니다. 장기 복용 시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누가 처방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민두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약은 병원에서 받은 게 아니었다. 누군가, 정확히는 지연이 외부에서 구한 것이다. 그날 밤, 민두는 지연의 서랍을 조심스럽게 뒤졌다. 그녀는 평소에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는 편이라 작은 이상함 하나도 쉽게 드러났다. 책상 맨 아래 칸, 묘하게 무게가 다른 서류 파일 안에 알약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작은 쪽지 한 장. 추가 2병. 반응 약하면 복용량 조금 늘려요. 여타. 민두는 그 종이를 접어 노트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지연이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기다렸다. 그 순간부터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이 결혼을 지켜온 게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결혼을 끝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그날 이후 김민두의 하루는 철저히 계획적으로 변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그는 부엌에 설치한 작은 녹음기를 체크했고 침대 헤드보드 아래에 숨겨둔 카메라 배터리를 확인했다. 그는 더 이상 한 집에 사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사관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정지연은 여전히 평소와 같은 태도였다. 아니, 오히려 더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할까. 매일 아침 오늘도 파이팅이라며 커피를 타주었고 저녁이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약 덕분인지 좀 나아진 것 같아. 말도 덜 더듬는 것 같고. 민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커피잔 아래엔 작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슬쩍 약을 커피에서 걸러냈고 남은 커피는 그대로 마셨다. 이 모든 행동은 마치 오랜 훈련 끝에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는 매일 저녁 노트북 앞에 앉아 녹음 파일을 정리했다. 시간대별로, 발언자별로, 상황별로 태그를 붙였다. 그녀가 통화하며 말한 그 사람, 조금만 더 참아, 문제없이 넘어갈 거야 같은 단어들을 클립별로 저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우연히 정지연이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 둔 채 잠든 것을 보았다. 민두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어 잠금 패턴을 시도했다. 3번째 시도에서 성공했다. 그가 기억하던 지연의 습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숫자를 왼쪽부터 2번 반복. 비밀번호는 0808이었다. 그는 바로 메시지 앱과 사진첩을 열었다. 사진첩 속에는 예상보다 많은 스크린샷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중 몇 장은 민두의 멍한 표정을 몰래 찍은 것이었고 일부는 그가 택시를 타고 가는 모습, 엘리베이터에서 고개를 푹 숙인 장면 같은 것들이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이상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사진처럼 보였다. 그리고 메시지 앱. 한 번호와의 대화가 유독 길고 친밀했다.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말투는 다정했고 이모티콘이 자주 등장했다. 오늘도 힘들었지? 조금만 더 참아. 응, 이제 거의 끝이 보여. 녹음도 슬슬 시작하려고 해. 너무 무리하지 마. 혹시라도 티나면 곤란해져. 걱정 마. 걘 멍하니 있는 게 일이야. 눈치 같은 건 없어. 그는 핸드폰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책상 위 노트에 그 번호를 적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썼다. 내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이제 내 차례다. 그 다음 날 민두는 반차를 내고 혼자 병원 근처의 약국에 들렀다. 그리고 지연이 주었던 약과 동일한 캡슐을 보여주며 물었다. 혹시 이 약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약사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이건 처방이 필요한 수면제예요. 복용 시 주의해야 하고 장기 복용은 절대 금물이에요. 이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민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약 봉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오래된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현재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고 예전부터 정보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혹시 누가 요즘 돈 이상하게 옮기는 거 있나? 좀 봐줄 수 있을까? 내 와이프 이름으로 된 계좌 포함해서. 친구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무슨 일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처럼 조용한 애가 이 정도로 말하는 거면 뭔가 심각하다는 거네. 확인해 볼게. 이틀 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야, 지연 씨 명의로 된 계좌에서 최근 2달 사이에 1,50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갔어. 반복적으로. 계좌주는 이름이 이기훈이라는 사람인데 주소지는 등록 안 돼 있어. 이기훈. 낯선 이름이었다. 그러나 직감은 그 이름이 단순한 가명이거나 위장이란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계좌이체 내역을 사진으로 받아 노트에 첨부했다. 그리고 USB에도 복사했다. 이제 퍼즐은 절반 이상 맞춰졌다. 민두는 더 이상 지켜보는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는 사냥꾼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 그들을 향해 화를 내지도 폭로하지도 않았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증거가 완벽하게 모이고 그들이 스스로 걸려들기를. 그의 말이 법정에서 무게를 갖기 위해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날 밤 정지연은 평소보다 부드러운 태도로 말했다. 민두야, 요즘은 좀 어때? 약 덕분에 집중도 잘 되고 덜 멍한 것 같지 않아? 민두는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응,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내 덕분이지.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아주 미세한 안도의 기색이 스쳤다. 그는 그 눈빛을 정확히 기억해 두었다. 그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들은 내가 무너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무너지는 척하는 것과 실제로 무너지는 것은 다르다. 나는 여전히 나다. 비는 그날 밤도 쉬지 않고 내리고 있었다. 도시는 온통 젖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조차 흐릿했다. 김민두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펼쳐진 노트 한 권, 그리고 USB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나는 여전히 나다. 하지만 정말일까? 그는 자신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었다. 나는 아직 나인가? 나는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끝나버린 사람인가?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인지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아무리 자료를 정리하고 증거를 모아도 마음 한편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노트를 덮고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모든 생각이 뒤엉켜 있었다. 정지연의 거짓된 웃음, 이기훈이라는 낯선 이름, 점점 흐릿해져가는 자신의 존재감.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거실 전등을 끄고 현관으로 향했다.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사람처럼 침착하게 움직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 버튼을 눌렀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아파트는 조용했고 사람의 기척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20층 옥상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거칠었다. 옥상 가장자리 난간 앞으로 천천히 다가간 그는 두 손으로 난간을 붙잡았다. 이 모든 걸 끝내버릴까? 생각은 거칠었고 숨은 얕았다. 그는 난간 너머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검은 도로, 희미한 가로등,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 이 모든 것이 너무도 멀게 느껴졌다. 그가 걸어온 길, 선택하지 않은 싸움,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고통. 나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 그 순간이었다. 민두 삼촌. 아래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도 익숙한 위층에 사는 꼬마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삼촌, 내일 우리 학예회 하는 날이에요. 엄마가 초대장 전해주라 했어요. 그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비에 섞여 흐릿하게 들렸지만 민두의 귀에는 정확히 박혔다. 그는 순간 고개를 돌려 난간에서 몸을 뒤로 뺐다. 가슴이 요동쳤고 심장은 두근거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허공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어쩌면 그 목소리는 단지 환청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의식을 되살리기에 충분했다. 나는 죽을 수 없다. 나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 그는 다시 일어났다. 비에 젖은 머리를 털고 계단을 통해 조용히 내려왔다. 집에 돌아온 그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는 노트의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조용히 써내려갔다. 옥상 7월 19일 23시 28분. 끝낼 뻔했다. 그러나 끝내지 않았다. 살아남은 자는 싸워야 한다. 그 이후의 시간은 달라졌다. 그에겐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긴 순간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다음 날 그는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오래전 대학 동기였던 법률상담가 조한빛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이혼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신가요?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준비해온 노트와 USB, 약사진, 녹취 파일 등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꺼내며 말했다. 조한빛은 자료들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정도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약물, 명예훼손, 사기까지. 이건 단순한 부부간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녀를 고소하겠다는 결심까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가야 한다면 갈 겁니다. 조한빛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모든 행동을 기록해두세요. 통화 내용, 만남, 문자. 그녀가 마지막 수를 쓰기 전까지 당신이 먼저 실수하면 안 됩니다. 민두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노트에 또 하나의 문장을 추가했다. 나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 싸운다. 그리고 살아서 증명할 것이다. 다시 한번 도시의 불빛은 창밖에서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 불빛 안에 스스로를 위치시킬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자기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었다. 7월의 마지막 주, 태풍이 북상 중이라는 뉴스가 하루 종일 TV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지고 있었지만 김민두의 마음은 더 거칠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정지연을 뒤따르기로 결심했다.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8시에 집을 나섰고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슬랙스, 정리된 머리. 평소보다 단정해 보였지만 어딘가 들뜬 느낌이 있었다. 민두는 그녀가 떠난 지 10분 뒤 뒷문으로 조용히 나왔다. 택시는 멀찌감치 따라갔고 도심 한복판, 평소와는 다른 카페 앞에서 지연이 멈췄다. 그곳은 일반인이 자주 찾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예약제 고급 티룸이었다. 그녀는 이미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갔다. 민두는 바로 옆 쇼윈도어 안에 앉아 커피를 시키고 창밖을 응시했다. 그 창문 너머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남자.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은 본능적으로 얼어붙었다. 똑같았다. 눈매, 입꼬리, 짧게 자른 머리. 10수년 전 고등학교 시절 교실 구석에서 누군가를 조롱하며 웃던 그 표정과 완전히 같았다. 박상빈. 그 이름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어떤 이름보다 지우고 싶었던 이름이었다. 민두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민두는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돌아온 첫날 박상빈은 그의 책상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술 많이 드셨다면서요. 그래서 쓰러진 거라던데. 진짜 유전인가 보다. 너도 좀 이상하잖아. 그 말은 농담처럼 시작됐지만 곧 집안이 문제, 머리가 원래 둔하다는 식으로 번졌고 그의 남은 고등학교 시절은 침묵과 수치심 속에 묻혀버렸다. 그리고 지금 그가 민두의 아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두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숨이 막혔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가능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으며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한 프레임 안에 담긴 그 사진은 수십 장의 녹취보다도 더 강력한 증거 같았다. 그는 곧바로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박상빈이라는 이름, 혹시 법적으로 개명했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지금은 이기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몇 시간 뒤 친구는 짧은 문자를 보내왔다. 이기훈 박상빈 맞음. 개명된 기록 있음. 주소는 등록 안 돼 있고 전화번호도 비공개. 근데 더 충격적인 거 나중에 말해줄게. 그날 밤 친구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들은 말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야, 이 사람 이름 바꾸고 사기 전과 있어. 결혼도 한 번 했었고 그 결혼도 재산 문제로 소송 걸려서 이혼했어. 그리고 지금도 사업체 하나 운영 중인데 그게 다 페이퍼 컴퍼니야. 민두는 차가운 물을 들이켰다.
그의 머릿속에서 점들이 선으로 이어졌다. 아내는 그 상처였던 과거의 가해자와 손을 잡고 지금 그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것도 합법적인 가장의 이름으로, 그리고 정서적 신뢰를 이용해. 하지만 이 사실이 민두를 무너뜨리진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감정을 안겼다. 그래, 너였구나. 내가 그렇게 잊으려 애썼던 이름. 내 아내가 선택한 두 번째 남자는 다름 아닌 내 가장 깊은 상처였다. 그는 이해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부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인생 전체의 명예와 존엄이 걸린 싸움이었다. 다시는 그날처럼 책상 앞에서 침묵하며 굴욕을 삼킬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정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번 주말엔 학교 일로 잠깐 외근 나가야 해. 일정 좀 변경됐거든. 민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래, 괜찮아. 나도 토요일엔 따로 약속 있어. 지연은 미세하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웃었다. 그 주말 민두는 변호사 조한빛과 함께 경찰 측 조사관과의 미팅을 가졌다. 그는 정지연과 박상빈의 만남 사진, 통화 내역, 송금 기록, 약물 관련 의심 증거 등을 제출했다. 조사관은 한참을 기록을 검토한 뒤 조용히 말했다. 일단 내사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기훈 씨에 대해선 저희 쪽에서도 전과 이력이 있어요. 접근에 조심하십시오. 민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새로운 문장이 추가되었다. 적이 드러났다.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덧붙였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침착하게 끝까지 간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다. 김민두는 집 앞 슈퍼에서 지연이 좋아하던 과일 주스를 하나 사서 들어왔다. 현관을 열자마자 익숙한 향수가 코끝을 스쳤다. 정지연은 언제나 외출 전엔 그 향수를 뿌렸다. 아써?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그는 평소보다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런 모습에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저녁은 간단하게 해놨어. 샐러드랑 수프. 좋네. 요즘 소화도 잘 안 돼서 간단한 게 좋아. 민두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최근 들어 계속 소화 불량과 기억 저하를 호소하는 그는 이제 아내의 시선에 정확히 맞춰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원하는 환자의 모습을 그대로 연기해내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정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괜찮아? 내가 아는 심리상담 선생님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서. 상담이라. 그냥 이야기만 해도 괜찮대. 무료고 나랑도 조금 안면이 있어. 따로 예약해뒀어. 민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가볼게. 그녀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 마치 뭔가 큰 고비를 넘긴 사람처럼. 하지만 민두는 알고 있었다. 그 상담이라는 것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자신을 점점 더 의심받는 인물로 몰아가기 위한 시나리오의 일부라는 것을. 금요일 오후, 민두는 약속된 카페로 향했다. 장소는 지연이 직접 정한 곳이었고 그곳은 도심 외곽의 조용한 심리상담소 겸 카페였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주위를 빠르게 살폈다. 출입구 양옆, CCTV 위치, 손님 수 모두 체크한 뒤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안에는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었다. 30대 중반, 검은 셔츠에 차분한 표정. 그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김민두 씨 맞으시죠? 네,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편하게 이야기 나누죠. 남자의 이름은 이기훈. 민두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주문을 마친 후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사실 처음엔 별 기대 안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상하게 낯이 익네요. 그 순간 이기훈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혹시 어디서 뵌 적 있나요? 모르겠네요.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 말은 함정이었다. 하지만 민두는 결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기훈은 당황한 듯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화제를 돌렸다. 요즘 어떠세요? 잠은 좀 주무시고요? 잠이야. 뭐 그렇죠. 기억은 좀 흐릿하고 가끔 헛소리도 하는 것 같고. 민두는 일부러 허공을 바라보며 어눌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듯. 이기훈은 뭔가를 메모하는 척하며 말했다. 혹시 최근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기억이 있으세요? 와이프랑 좀 소원해졌죠. 제가 잘 기억 못하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 그렇군요. 혹시 감정 기복이나 충동적인 행동도 있었나요? 가끔 혼잣말을 하긴 해요. 근데 뭐, 별거 아니에요. 대화는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그 사이 민두는 조용히 자켓 안쪽 포켓을 눌렀다. 그곳엔 초소형 녹음기가 있었고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었다. 마지막 즈음 이기훈은 말했다. 혹시 다음 주에 병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요. 정지연 씨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볼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었다. 그리고 악수를 청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저도요. 이상하게 오랜만에 사람다운 대화를 나눈 느낌이네요. 그 순간 민두는 살짝 손을 더 세게 주며 말했다. 혹시 학창시절 광일고등학교 아세요? 이기훈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은 명확한 신호였다. 모르겠네요. 그런 학교는 처음 듣는데요. 그렇군요. 그냥 문득 생각나서요. 그는 웃으며 돌아섰다. 그리고 상담소 문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확인 끝. 그날 밤 그는 자료를 정리하며 노트에 새로 썼다. 그는 나를 기억했다. 하지만 기억하지 않는 척했다. 이제 다음은 내 차례다. 그리고 덧붙였다. 연기는 끝나간다. 마지막 장면은 내가 쓴다. 민두는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에 작은 창문을 열었다. 흐린 날씨 속에서 도시의 소음이 낮게 깔려 있었다. 어젯밤 내린 비로 거리는 젖어 있었고 바람은 싸늘했다. 그의 손엔 아직 식지 않은 검은 커피잔이 들려 있었다. 이틀 전 이기훈과의 상담 이후 민두는 모든 대화를 되풀이해 들었다. 그 안에는 명확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상담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유도성 질문들, 명확한 진단 없이 병원 진단을 권유하는 대사, 그리고 박상빈이라는 그의 본래 정체를 감추려는 거짓말. 민두는 이 모든 자료를 변호사 조한비책에 전달했다. 그녀는 기록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말했다. 이 사람들, 당신을 정신적 무능 상태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일부 재산까지 주장할 수 있어요. 게다가 당신이 이상하다는 증거만 쌓이면 명예까지 무너뜨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원하는 건 제가 무너지는 모습이네요. 정확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그 과정까지 다 갖고 있어요. 민두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었다. 그들에게 잡히지 않으면서 그들의 함정 안으로 스스로 들어간 척해왔던 시간들이 이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며칠 후 정지연은 민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병원 예약해뒀어. 정신건강의학과인데 내가 전에 말했던 선생님이야. 정식 진단받으면 조금은 나아질지도 몰라. 그래, 알았어. 시간 맞춰 갈게. 민두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는 얼굴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 병원이 정식 병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기훈과 연결된 허위 진단을 서류화해주는 곳이라는 것을 확인해둔 상태였다. 수요일, 진료 당일. 민두는 평소보다 더 초췌한 모습으로 병원을 찾았다. 대기실엔 환자라고 보기엔 다소 어색한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접수대 직원은 지나치게 친절했다. 김민두 님 맞으시죠?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 드릴게요.
그는 안내에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다. 상담실은 좁고 어둡고 일반 병원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위생감이 없었다. 책장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아무 내용 없는 자격증 액자가 걸려 있었다. 상담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베개 대신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고 처음부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요즘 어떤가요? 김민두 씨? 민두는 일부러 말끝을 흐리며 대답에 머뭇거렸다. 가끔 헛웃음을 섞었고 때때로 의미 없는 말을 던졌다. 어제요. 창밖에 말이 보였어요. 말 아시죠? 진짜 말. 하얀색. 근데 그게 왜 띄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상담사는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다. 정신적 이탈 징후 관찰됨. 현실 판단력 혼재. 표현의 일관성 결여. 그 순간 민두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손바닥만 한 작은 송신기. 그 장치는 실시간으로 조한빛의 노트북에 모든 음성과 메모 과정을 전송하고 있었다. 동시에 다른 라인은 경찰 내사팀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가족력은 있나요? 예를 들어 부모님 쪽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거나? 글쎄요. 아버지는 술을 좀 드셨고 어머니는 자주 울었어요. 제가 이상했나 봐요. 그렇군요.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 대답은 민두의 가장 깊은 상처를 조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애써 눈을 피하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진료가 끝나갈 무렵 상담사는 말했다. 당신 같은 경우는 경계성 인격장애와 초기 정신분열 경향이 함께 보입니다. 제가 간단한 진단서 하나 작성해 드릴게요. 그게 법적으로도 쓰일 수 있나요? 네, 걱정 마세요. 모든 내용은 표준 진단 양식에 맞춰서 작성됩니다. 필요하신 목적이 있다면 맞춰서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이 끝나고 상담사는 프린터에서 문서를 출력했다. 그리고 인감 도장을 꺼내 찍었다. 여기 있습니다. 민두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다. 문서엔 정확하게 현실 인식의 지속적 혼란, 인지기능 저하 관찰됨, 심리적 판단력 불안정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의사의 이름이 아닌 불분명한 서명이 있었다. 그는 병원을 나오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끝났다. 그날 저녁, 조한빛은 경찰과 함께 해당 병원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모은 녹취 파일, 사진, 계좌 내역, 그리고 오늘 받은 허위 진단서까지 모두 확보되었다. 조한빛은 말했다. 이건 단순한 부부간 문제를 넘었어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민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칼이 될 때까지. 그는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다. 오늘 그들은 내 손으로 만든 덫에 발을 디뎠다. 그들이 날 병자로 만들려 했던 그 종이 한 장이 이제 그들의 죄를 증명하는 칼날이 되었다. 7월 마지막 주 수요일 아침, 비는 오지 않았지만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민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했다. 탁자 위엔 따뜻한 커피와 노트북, 그리고 그가 모아온 증거 파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오늘은 대면의 날이었다. 오전 10시, 경찰서 조사실. 민두는 변호사 조한빛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긴 복도를 지나 안으로 들어오던 두 인물이 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지연과 이기훈. 정지연은 다소 초췌한 얼굴이었다. 평소 꼿꼿하던 자세도 약간 구부정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엔 긴장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반면 이기훈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앉았지만 눈동자엔 불안한 기색이 번지고 있었다. 조사관은 두 사람에게 진술 전에 말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민두는 천천히 앞에 놓인 파일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그 앞에 펼쳤다. 그 안엔 지연이 보낸 송금 내역, 이기훈과의 대화 스크린샷, 허위 진단서, 녹음 파일 요약문이 정리되어 있었다. 당신이 내게 했던 모든 말 다 기억하고 있어. 기억력이 흐릿해졌다는 거짓말은 연기였어.
정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가 약을 안 먹기 시작한 건 2달 전부터였어. 너는 그걸 몰랐지. 그리고 그 사이에 했던 말들 다 녹음돼 있어.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넘겼다. 정지연 씨, 그리고 이기훈 씨 2분 모두 현재 명예훼손, 상해미수, 사기미수, 공문서 위조 협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정지연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그럼 어떤 의도였습니까? 조한빛이 차갑게 물었다. 처음엔 그냥 민두가 너무 무기력해 보여서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믿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나요? 민두가 물었다. 정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이해하려고 했지. 하지만 내 침묵은 칼이었고 내 미소는 독이었어. 잠시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기훈이 말을 이었다. 이 일은 지연 혼자 꾸민 게 아닙니다. 나도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다 짜인 계획은 아니었어요. 조사관이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러면 병원과의 연결, 허위 진단서 작성, 송금 내역, 개명 전 범죄 이력까지 모두 우연이라는 말입니까? 그건 제 실수입니다. 과거를 숨기고 싶었고 그게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민두는 이기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엔 두려움과 자책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민두는 그에게 연민을 주지 않았다. 내가 고등학교 때 내게 했던 말, 기억나지? 유전병 걸린 놈이 뭘 하겠냐고 했지. 그때도 넌 남의 고통을 흉보며 웃었어. 지금도 변한 건 없어. 이번엔 더 세련된 방식으로 남을 망가뜨리려 했을 뿐이지. 정지연은 고개를 돌려 민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맞아. 난 당신을 사랑한 적 있어. 정말로. 처음 몇 년은 당신이 내 세상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내 인생을 잡아끄는 족쇄처럼 느껴졌어. 내가 어떤 결핍을 안고 있는지 나조차 몰랐는데 당신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착해서 더 미워졌어. 민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날 병자로 만들기로 한 거야? 그게 너의 결핍을 치유하는 방식이었어? 아니, 그냥 내가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 누군가 탓할 대상을 찾고 싶었고 당신은 늘 너무 순하니까 날 미워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그 말은 독이었지만 동시에 고백이기도 했다. 잠시 뒤 조사관은 문을 두드리고 말했다. 이제 각자의 진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정지연은 의자에 앉은 채 눈물을 닦지 않았다. 이기훈은 말없이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숙였다. 조사실을 나오는 길, 민두는 복도 한복판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조한빛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괜찮아요? 아니요, 전혀. 하지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그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알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받지 않아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사랑을 받을 줄 몰라서 상처를 주는 거란 걸.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오늘의 기록을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그녀는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용서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나는 그녀를 이해할 수는 있어도 다시는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녀의 눈앞에서 무너지지 않은 나를 처음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김민두가 고요한 아침을 맞이한 것은 오랜만이었다. 알람이 울리기 전 그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고 부엌으로 가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창문을 열자 여름바람이 실내를 스쳤고 그 안에 오래도록 갇혀있던 눅진한 감정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날은 언론사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다.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언론의 귀에 들어갔고 내부 고발을 통해 드러난 심리적 가스라이팅과 허위 진단, 공모사기 미수는 대중의 강한 반응을 불러왔다.
남편을 정신질 환자로 몰아 이혼 및 재산 분할 시도. 부부 공동 범죄 정황 드러나. 뉴스의 제목은 자극적이었지만 담고 있는 실체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인터뷰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담당 기자는 젊은 여성이었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다. 김민두 씨, 이 상황을 처음 인지하게 된 순간이 언제였나요? 민두는 질문에 조용히 커피를 놓으며 대답했다. 아내가 제게 약을 건넸던 그날이었어요. 영양제라고 말하면서도 그 눈빛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죠. 기자는 그의 표정을 살폈다. 감정을 감추려 애쓰지 않는 눈빛, 준비된 단어보다 더 깊은 침묵. 복수를 꿈꾸셨습니까? 아니요. 복수는 감정이 이끄는 전쟁이고 저는 이 싸움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다시 세우는 싸움이었어요. 그 말은 기사의 중심 문장이 되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정지연 씨를 용서하실 수 있나요? 민두는 고개를 숙여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용서는 가끔은 기억보다 더 무서운 감정이에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며칠 후 정지연과 이기훈은 정식으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고의적 정신적 조작을 통한 이혼 유도 및 경제적 이익 획득 시도, 허위 진단서 발급 및 사기 공모, 불법 약물 사용과 명예훼손 등을 적용했고 이 사건은 언론과 대중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겼다. 그녀는 한때 존경받는 교사였고 그는 개명한 이름으로 신뢰를 쌓아온 사회적 기업인이었기 때문이었다. 민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모든 진술은 서면으로 제출했고 조한빛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만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법정에 직접 설 생각은 없으세요? 조한빛이 물었을 때 민두는 대답했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건 지금 제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난 이미 그 얼굴들을 충분히 봤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폭로가 아닌 정리였다. 한 달 후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기훈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정지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었고 민두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는 온전한 생존자였다. 그 무렵 민두는 자신을 향한 수많은 인터뷰 요청과 강연 제안을 조심스럽게 거절했다. 그는 관심의 중심보다는 자신을 회복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하는 대신 다시 예전처럼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래전 그가 써내려가던 기록 노트는 이제 회복 노트로 이름이 바뀌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갈 것이다. 그 문장이 첫 페이지에 적혔다. 어느 날 낯선 편지 한 통이 그의 우편함에 도착했다. 보내는 이의 이름은 없었지만 봉투 안에는 짧은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나 자신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끝내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그 강인함이 부럽고 부끄럽습니다. 어디선가 당신의 평안을 빌겠습니다. 그 편지를 쥔 손이 잠시 떨렸다. 누가 썼는지 물을 필요도 알 필요도 없었다. 민두는 그저 편지를 접어 오래된 노트 마지막 장 사이에 조용히 끼워 넣었다. 그날 저녁 그는 빗속을 걷기 위해 우산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 조용한 거리, 적막한 공원, 잔잔한 바람. 모든 것이 그를 감싸며 말하는 듯했다. 넌 끝까지 너로 남았다고.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 10월의 문턱에 이르렀다. 아침 공기엔 선선한 가을 냄새가 섞여 있었고 민두의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론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이제 그는 혼자 살고 있었다. 정지연이 남기고 간 물건은 이미 모두 정리했고 집안은 다시 그의 취향으로 꾸며져 있었다. 군더더기 없는 책장, 스탠드 하나만 켜진 작은 서재,
그리고 커튼 너머로 들어오는 오후의 빛. 그는 매일 아침 간단한 요가로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짧은 글꼴을 노트에 적어 내려갔다. 그것은 감정을 정리하기 위한 의식 같은 것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갔다. 이따금 지나가는 부부를 보며 마음이 쓰이는 날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다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로 끌려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이자 직장 동료였던 진호가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다. 민두야, 다음 주에 출판기획팀 자리 하나 비는데 혹시 너 관심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볼래? 출판 쪽. 응, 너 예전부터 글 쓰는 거 좋아했잖아. 내부적으로 누군가 조용히 정리 잘하는 사람 필요해서 말 꺼낸 거야. 나도 이제 팀 옮기거든. 민두는 며칠간 고민했다. 조용한 일상이 익숙해졌고 다시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는 게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책상에 남겨진 문장들을 다시 읽다 보니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내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 그는 전화를 걸어 승낙했고 그렇게 출판사에 재입사하게 되었다. 처음엔 조용히 기획안 정리나 원고 편집을 맡았고 점점 작가와의 인터뷰나 원고, 구조 피드백도 함께하게 되었다. 글 속에서 타인의 삶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상처와도 조용히 대화했다. 그는 매달 노트 하나를 새로 쓰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엔 늘 같은 문장을 적었다. 나는 살아있다. 그러던 어느 날 출판사 내부에서 심리 회복 관련 단편 에세이를 모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편집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혹시 내가 그 이야기 직접 써볼 생각은 없어? 제 이야기요? 응, 내가 겪었던 그 모든 과정. 그걸 글로 정리하면 분명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민두는 책상 위에 손을 올린 채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잊고 싶었던 이야기,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았던 장면들. 하지만 동시에 그 이야기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야기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녀가 이혼하자고 말하던 날 나는 울었고 웃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자 마치 어디선가 오래된 먼지가 털려나간 듯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2달 동안 매일 밤 글을 썼다.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대로 흘렀지만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인간의 회복을 중심에 두고 서술했다. 자신이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버텼으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써내려갔다. 그리고 책이 세상에 나왔다. 제목은 단순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책은 조용한 반향을 일으켰고 그는 어느새 다시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와 있었다. 어느 독자는 리뷰에 이렇게 남겼다. 이 책은 누군가의 분노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고요한 힘을 말한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읽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글을 쓴 자신을 뿌듯하게 바라보았다. 책이 출간된 지 몇 달 뒤 그는 책과 함께 짧은 강연을 요청받았다. 작은 도서관, 20여 명 남짓의 관객들. 그중엔 젊은 여성도, 나이든 남성도, 중학생 아이도 있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가 나를 무너뜨리려 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나를 붙잡지 않으면 아무도 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저를 붙잡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아들 생각이 나서요. 이혼하고 마음을 닫았더니 지금도 세상에 겁이 많아요. 그런데 작가님 글 읽고 처음으로 아들이 펜을 들었어요. 민두는 웃으며 말했다. 그 아이는 곧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겠네요.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마지막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그가 겪은 모든 계절이 기록되어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엔 하얀 여백만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다. 나는 끝까지 나였고 그걸 기억한 덕분에 살아남았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그의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누군가에게 버텨낸 이야기로 남는다.